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경영에서 재무회계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정윤돈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생긴 거랑 다르게, 생기게 그렇게 생겼죠. 제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 같은 것도 많이 끓이고 하는데, 늘 이렇게 김치찌개 같은 게 끓이면 맛도 없고 색깔도 이상하고 좀 걸쭉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백종원 씨 유튜브를 봤는데, 이 구운 고춧가루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진작 좀 얘기해주지. 알았으면 좀 잘했을 텐데. 여러분 이제 혹시 세무사가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일 텐데 꼭 뭐 저희 학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더라도 세무사가 어떤 직업인지라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수험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 수험생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했던 실수들, 또 옛날에 고생했던 내용들,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 설명의 순서는요. 1부는 세무사 직업이랑 전망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시험 얘기할 거고요. 저희 올인원 패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얘기한 다음에 2부는 저희 과목별 선생님들이 좀 다 나오셔서 이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 얘기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소개가 나오는데요.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세무사학원 선택하실 때 저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가 올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이거 강사들 완전 초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저희 선생님들은 예전부터 세무사, 이 회계사 강의를 했던 선생님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강의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 합격자만 놓고 본다면 좀 이따 나오실 원재원 선생님은 2차 세법학 합격자를 가장 많이 낸 세법학 강사 3명 중에 1명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를 합격자를 가장 많이 낸 강사 5명 중 1명이에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유일한 30대고요. 네, 30대입니다. 네, 그래서 강사들이 예전부터 강의를 계속 해왔던 분들이고 합격자도 많이 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학원 뭐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회계사 세무사 이 교육을 하는 학원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화질도 좀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시거나 토익 공부하시다가 이 회계사 세무사 학원들 샘플 동영상 보시면 깜짝 놀래요. 너무 화질이 안 좋고 플레이어도 안 좋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교육 1등인 해커스다 보니까 화질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요. 플레이어나 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있던 업체에서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뭐 피부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요즘은 화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도 촬영할 때는 가끔씩 컴팩트 바르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화질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강남 정말 가장 이 핫플레이스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위치도 좋고 저희가 이 4층만 쓰는 게 아니라 3층도 저희 강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독서실도 3층도 굉장히 넓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커스도 믿고 공부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넘겨서요. 일단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세무사가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이냐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저희 학원에서 세법을 강의하시는 원재훈 회계사 세무사 선생님 모셔서 이 세무사에 대한 직업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좀 낯을 가려요. 그래가지고, 요건가요? 예. 한꺼번에 나오네요. 그 질문에 대한 걸 답을 하는 걸로 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무사분들이 취업하는 곳이 되게 다양해요. 취업하는 곳이 상당히 다양해요. 우선. 이제 6개월, 이제 합격하면 6개월 수습을 해요. 6개월. 수습처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데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회계사들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제 수습을 하는데요. 세무사분들은 6개월 수습을 하는데, 이 중에 1개월인가? 조금 넘게는 단체 교육인가? 그걸 받아요. 단체 교육. 그래서 단체 교육을 여기 강남의 서초동인가 거기 세무사회관인가 거기 가서 단체 교육을 받고 요 안에서 이제 수습이 끝나면 일을 시작을 하고요. 이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세무법인에 이제 보통 가요. 세무법인. 세무법인도 되게 유형이 다양해요. 그래서 뭐 기장만 많이 하는 데들도 있어요.
공장 같은데 공장. 그래서 막 장부 작성하고 요런 일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뭐 세무조사나 불복 대리. 세무조사하면 세무사가 가서 이제 도와주고 대리인으로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요런 거 많이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처음이겠지만 잘못된 세금 돌려달라 뭐 경정 청구하고 요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런 일만 하는 분도 있어요. 양도, 상속, 증여. 조금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과 관련된 거예요. 재산. 집 팔고 뭐 팔고 했을 때 세금 내야 되겠죠. 그렇죠? 죽고 하면 또 세금 내요. 뭐 돈 받고 하면 세금 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세무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는 한 요 기장만 많이 하는 데들도 있고 아니면 세무법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은 이제 회사인 거고 뭐 개업 세무사님 계세요. 여기 자기가 직접 개업을 한 사무소가 아니라 세무사 개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개업 세무사님이랑 이제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세무법인이나 특히 이제 세무법인에 있다가는 요즘에는 회계법인에도 세무사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회계법인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행 있어요. 은행 가면 PB라고 해가지고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가지고 이제 PB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PB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 나와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양도상속증여. 그리고 이것도 이런 분들도 많아요. 보통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은행들이다라고 하면 세무팀이 있거나 아니면 대기업도 세무팀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중에 뭐 어딜 가셔도 자기 루트대로 사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세무사 직업이 계속 경쟁력이 있을까요? 경쟁력은 원래 어느 직업이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 2001년부터 이제 회계사 했었는데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일도 그래요. 일도.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보통 보면은 이제 처음에 어떤 일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조금 큰 데서 일하시는 게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업세무사님하고 일해도요. 또 선수가 있어요. 선수가. 잘하는 분들하고 하면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일을 안 해보고 이제 책만 보면은 사실 뭐 다 좋은 얘기고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일을 안 해보면 잘 몰라요. 합격할 때까지 세법을 이만큼 있으면 공부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요 정도 하는 거예요. 요 정도. 그렇다고 이걸 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 각자 분야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비전공자이면서 공부를 오래 안 한 사람도 가능할까요? 자격 요건이 뭐 토익 하는 것 빼고는 없죠. 학점도 없고. 토익 700점인가요? 700점? 이것만 넘으면 돼요. 이것만 넘으면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나는 회계학도 모르고 세법도 모르는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학교 다닌 사람도 잘 몰라요. 어차피.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레벨 차이가 되게 커요. 여기가 이제 시험의 중착점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사실 교수님이 한 요 정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만큼밖에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만큼을 채워야 되느냐의 문제이지 이게 전공을 했다고 남들보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경제학 했다고 뭐 경제학 잘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공도 그렇게 상관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공대 출신이 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있을 때 공대 출신이 또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법대 출신이 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인문학 출신이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여담인데 그 워런 버핏인가요? 워런 버핏이 이 사람 뽑을 때 전공 최우선으로 하는 게 인문학 한 사람이 가장 우선이라고 들었고요. 뭐 경제학 배웠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닌 사람도 있고 뭐 안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습관 이게 별로 안 돼 있으면 공부하기가 처음에 힘들어요. 나중에는 또 잘해요. 계속하면. 지금까지 인생의 상식 이게 조금 더 영향을 미쳐요. 전공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합격을 하는 데는 공부를 시작해서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게 부족해도 다 합격해요. 해보면은 부족해도 합격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그 습관이에요. 습관.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좀 들면은 해요. 근데 독서실에 이제 한 3시간 앉아 있으면 3시간이 연타도 아니고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쉬고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쉬고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쉬고 이렇게 해서 3시간 뭐 이렇게 한다고 쳐요. 이것도 못하면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근데 공부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한 게 오래 공부한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제가 어저께 이제 합격했던 친구 잠깐 놀러 와가지고 여기서 앞에서 맥주 한잔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도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회사에서 공부할 때 10시에 보통 학원 강의는 날 9시고 10시에 출근해요. 2차 공부할 때도 진짜 6시에 퇴근해요. 저녁에는 공부 못한대요. 자기는. 날이 어두워지면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합격했어요.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얼마나 이 시간에 집중해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 친구는 별로 외우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본 거를 왜 그런가를 계속 생각한다고요.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막 7시 요즘에는 막 출첵 스터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8시에 나와서 밤에 11시까지 공부해도 계속 유예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 전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멍 때리고 이상한 거 공부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공부의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고 결국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기업의 세무사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망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기장이 힘들어진다. 그거는 제가 봐도 맞아요. 그거는 왜냐면 기장 시장은 계속 내려갈 거예요.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근데 또 기장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이 한 10년, 2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 국세청 전산이 너무 잘 돼 있기도 하고 이런 걸로는 세무사가 돈 벌기는 좀 어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 시장이 뭐 적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 자체는 커지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걷어야 돼요. 세금의 본질은 삥이에요. 삥. 세금은 그냥 뜯는 거예요. 뜯는 거. 담세력이라는 이름은 그냥 뜯는 건데 그게 어떻게 뜯느냐의 문제일 뿐인데 그러면 세금 이제 시장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늘어날. 옛날에는 그 시장이 이제 저속한 시장, 우리 표현으로 저속한 시장인 기장 시장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시장은 줄어들고 다른 시장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시장이.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국세청이 이제 무리하게 과세하면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억울해 그냥 내고 말지 이랬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점점 다 낼 거 냈으니까 이제는 나도 개겨볼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많이 이제 성숙될 거고 지금까지는 오히려 이제 시험을 봐서 붙은 분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 되니까 공무원 출신 분이 있으면 경쟁력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공무원 출신 분이 많아요. 훨씬 좋아요. 왜 좋으냐면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그렇죠? 여러분 공부로 할 수 없는 경험이 많다고요. 과세관청이 이걸 세금을 고지서를 보냈으면 왜 보냈는지를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고 경험이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사 나오면은 그래서 땡땡 세무서에서 나왔다. 아니면 땡땡 지방청에서 나왔다. 그러면 거기 그 사람이 주고 간단 말이에요. 조사 통지서에 나 누구다. 이 사람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조사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쭉 흘러본단 말이에요. 언제 입사했고 언제 했고 성향은 어떤지 앞으로 이 사람 무슨 세원관리과에서 준 조사 항목만 조사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스타일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만 본 사람들은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걸 하는지도 모르고 인명록을 볼 줄도 모르고 그 범죄와의 전쟁 봤어요? 범죄와의 전쟁? 거의 최민식인가요? 수첩 하나 들고 다니죠.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바닥엔 엄청 많다고요. 그 아저씨들하고 여러분들이 그 분들하고 경험을 보면 시험만 본 사람보다 이게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공부를.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본 사람이라고 또 공부를 또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페어하게 경쟁하는 사회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공무원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더 여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봐달라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냥 누가 봐달라고 해도 시끄럽다. 서장님이 봐달라고 해도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무서의 서장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9급 그 여직원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통하는 게 정상인데 원래 정상인데 옛날엔 정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소장님이 얘기하시면 신고할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소장님 쫄아가지고 미안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개업 말고도 어쨌든 전망은 되게 모르겠어요. 많아요. 저는 대기업에 가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에 가서 세무 전문가들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 보면은 세무팀이 다 있어요. 대기업에. 근데 우리나라도 다 있거든요. 되게 큰 회사들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인력도 충원이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죠. 뭐 제가 뭐 이게 한 건 설명을 하고 무조건 잘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기고 근데 뭐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좋은 직업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다 그래요. 다. 근데 내가 이제 20대 대부분 20대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20대가 넘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자기도 알아보고 다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보고서 이제 하는 게 괜찮냐 뭐 이런 건데 더 중요한 건 적성이에요. 적성이 맞는 일이냐. 그게 제가 이제 처음에 선택하실 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이제 숫자나 법을 보는 게 좀 적성에 맞느냐, 좀 꼼꼼하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실제. 그리고 그 적성이 또 그래요. 이렇게 저는 이제 회사 맨 처음에 했을 때 별로 내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처음에 했을 때. 왜냐면 막 페이퍼워크를 많이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뭐 서류를 챙겨서 막 조서를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 적성에는 좀 그런 게 잘 안 맞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원래 이렇게 꼼꼼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꼼꼼해져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렇다고 그게 또 적성도 아니에요. 그 뭐 텔레비전 보면 뭐 회계사 뭐 집에 가가지고서는 무슨 가계부 뭐 와이프 본다 뭐 이런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집에 대장님 걸 어떻게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우리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근데 이제 성격도 바뀌는 거고 일을 하다 보면 적성도 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준이 되면 적성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있어요. 합격을 하시는 분이면 사회 나가서도 이제 무슨 세무사든 무슨 자격증이든 약간 레벨이 있는 자격증을 합격했다는 건 그만큼 좀 어려운 걸 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적성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찍새가 있고 딱새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나가서 영업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은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일을 한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찍새도 다 잘해야 돼요. 이게 영업하는 사람도 이게 전문용어로 기술 영업이 기술 영업. 기술이 있어야지 나가서 낚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려면 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이게 공부하면서 일을 하는 게
적성에 맞느냐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합격한다고 끝나는 직업은 절대 아니거든요. 맨날 세법 바뀌고 그러면 그거 왜 바뀌었는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책으로도 일하는 게 아니라 막 조사받으면 5년 전 법전을 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적성에 많고 재밌는 사람이 있고, 내가 왜 이걸 봐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잘할지는, 결국은 전망은 누가 더 잘하는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보면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 결국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기 전에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 회계사분들도 세무사분들도 특히 회계사나 세무사 되시면 가시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대형 회계법인이라고 있어요. 대형 회계법인. 포린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나라에 대형 회계법인이 4개 있거든요. 삼일, 삼정, 안진, 한영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회계사들만 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회계사들도 워낙 부족하고, 회계사들이 예전에는 감사 업무도 하고 텍스 업무도 했는데, 요즘에 텍스 업무까지 회계사를 이렇게 밀어넣을 여력이 잘 안 돼서 회계사들은 다 감사 쪽에 밀어놓고 그 세계법인의 텍스팀에 아무래도 세무사분들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요즘 좀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삼정회계법인 감사팀에 있었고요. 한영회계법인 금융세무팀에 있었거든요. 보기랑 다르게 제가 국민은행 그룹사 전체 세금 신고랑 하나은행 전체 그룹사의 세금 신고를 제가 했거든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래요. 저희 팀에서 그런 걸 했었는데, 대형 회계법인에서 세무사를 뽑는 경우도 좀 많아졌어요. 그럼 요거 갖고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이 CPA랑 회계사랑 이 CTA 세무사랑 고민하시는 분이 좀 많을 건데, 제가 2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2가지만. 장단점이 다 있는 직업인데, 일단 여러분 그 나이 제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나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세무사가 회계사보단 나이에 대한 제한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조직이 좀 젊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에 많이 들어가는데, 좀 젊어서 평균 연령이 35세? 이 정도가 보통 평균이거든요. 입사 평균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들의 나이 평균이요. 제가 지금 제 나이를 얘기할 순 없지만 30대 극후반인데, 대형 회계법인에서는 제가 지금 이사직급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대표를 하고 있지만 그래요. 나이가 아무래도 좀 젊어요, 직업이. 근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회계법인이 아니라 조그만 회계법인에 들어가거나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더 제한이 없는 편이에요. 너무 어리면 또 고객사한테 응대가 안 돼요. 사장님 딱 왔는데 20살 초반에 와서 저 세무사입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적정히 있으셔야 돼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 중에 학벌 있거든요. 학벌 이것도 궁금하시죠? 회계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학벌 제한이 좀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4대형 4대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으면은 제한이 없어요. 일단 다 뽑는데, 경기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 학교별 쿼터가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을 상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감사하러 갔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는 학벌 제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일만 잘하면 돼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장단점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럼 세무사가 무조건 좋으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초반에 간지는 조금 덜한 건 있어요. 간지도 중요하잖아요. 간지가 조금 떨어지는 건 있는데, 그다음 초반에 수습할 때 연봉 차이가 조금 나는 건 있는데, 결국 저도 회계사 일도 해보고 세무사 일도 같이 해보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나 한 6년 7년 접어들면 연봉이 비슷하게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반에 수습 때 회계사 연봉이 너무 높더라,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그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제가 삼정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팀에 회계사 일을 했을 때 제일 원망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학원 강사분들이 그렇게 원망했어요. 야, 이런 직업이지 난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막 이랬다고요. 아침 5시에 퇴근해요, 시즌에. 놀랍죠? 그럼 인사과가 그래요. 너 이거 아침에 출근할 때 택시 타고 집에서 회사 온 거 아니야? 막 이런다고요. 제가 그러죠. 퇴근했어요, 이렇게 온다고요. 보통 그래갖고 아침 5시에 퇴근하고 출근을 10시쯤 해가지고 하루도 안 쉬고 한 5주 정도 일하거든요. 이런 걸 1년에 4번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져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영회법인 금융텍스팀으로 이직을 했는데, 보통 회계사들도 세무사들도 3월에 바빠요. 법인세,
기업이 내는 세금을 신고해주는 시즌이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막 그러는데 옮겼는데 텍스팀 주로 세무사분들이 텍스팀에 많이 근무하시죠? 있는데 아니 3월에 바빠야 되는데 야근하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주말에 오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저희 팀 매니저한테 그때 당시 제가 스텝 2년차, 3년차였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매니저님 죄송한데 저희 텍스팀은 도대체 언제 시즌이에요? 이렇게 수줍게 물어봤다고요. 건방지다 그럴까봐. 수줍게 물어봤더니 저희 매니저가 커피를 딱 떨어뜨렸어. 아니 시즌이 끝나가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아무래도 텍스 업무를 하시는 분은 회계사보다는 업무량이 적어요. 많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얘기하진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한 5년 차 이상 되면 본인이 맡은 일을 본인이 못하게 돼서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감사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진짜 빡세요. 막 3년 차까지 집에 못 들어간다고요. 막 아빠도 그래. 우리 아빠도 도대체 시즌이 언제 끝나냐 막 그러거든요. 저 여자친구도 막 아니 오빠 이럴 거면 헤어져 그래서 뭐 그랬었는데 근데 한 3년 차 지나고 나면 일이 편해지거든요. 이 직급도 올라가고. 근데 텍스팀 같은 경우엔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편해요. 맨날 꿀 빱니다. 쭉쭉쭉 빤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5년 차부터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매니저 직급을 달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충분히 공부를 하고 5년 차 지나서도 부단히 공부를 해야지 어려운 일을 하고 돈이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세무사의 가장 큰 단점은 되고 나서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만약 고객이 물어봤는데 잠깐만요 네이버 키고 오고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얘기를 해야지. 저도 회계법인이 있을 때 한 3년 차쯤에 고객이 물어보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1시간 후에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다고요. 그리고 찾아보죠. 야, 이게 뭐지 막 찾아본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단점이 많이 상쇄됐어요. 왜냐면 대형 회계법인에서도 세무사를 많이 뽑으니까요. 하지만 직업의 단점을 꼭 얘기해달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혹시 여자분들 계신데 여성이 세무사 공부하기는 어떤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여자분들이 요즘 세무사 개업 시장에서 메리트가 엄청나요. 왜냐면 여자 사장님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 아는 동생은 세무사 되고 나서 2년 만에 자리 잡았어요. 근데 얘는 그 컨셉이 뭐였냐면 그 1년에 한 번씩 자기 고객들 다 모아서 막 파티하고 그래요. 자기 드레스 입고. 진짜로. 그 막 되게 얼굴도 이쁘거든요. 그래서 막 하면서 하는데 3년 만에 자리 잡아서 요즘 연락도 안 돼요. 차는 저보다 한 2배 좋은 거 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 여자 사장님들 많은데 가서 어머 언니 이러면서 하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충분히 여자분들도 많은 직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세무사가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자격 요건인데 저희 영어만 보시면 됩니다. 영어요. 회계사는 학점도 필요해요. 저 그 군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회계사 1차 시험 붙었거든요. 그때 난관이 이쯤에서 한번 나올 만한데 이 난관이 뭐였냐면 제가 학점을 다 이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학점 신청을 못해가지고 시험을 못 볼 뻔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럴 거 없어요. 영어만 넘으시면 되고요. 토익도 있고요. GTELF도 있는데 GTELF는 토익보다 장점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시험 결과가 바로 나오고 1년 한 달에 시험을 2번에서 3번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이번에 해커스트가 GTELF랑 독점으로 런칭해서 다른 데는 그 기출 유형을 변형해서 문제집을 실는데 저희가 또 해커스트다 보니까 실제 기출 문제를 저희 문제집에 좀 실어놨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집 실제 기출 문제를 저희 학원만이 하니까 GTELF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부하실 때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영어를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해야 되나요? 제가 토익 700, GTELF 저것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제 생각엔 또 영어 공부한다고 너무 다른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넉넉하게 12월 전까지만 취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공부하시면 12월 전까지는 700 넘으실 수 있어요. 다만 꾸준히.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11월 달쯤 객관식반 시작하면 1월 달쯤에 아니 2월 달쯤에 침 싸는 애가 있다고요. 어디가? 제가 사실 토익을 못 넘어서요. 선생님 내년에 만나요 이런다. 매년 2명씩 있어요 매년. 정말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진다고 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꾸준히 하셔서 12월까지는 완료를 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시면 저희 시험 구성이 있는데 1차는 4월에 봅니다. 저희가 4월에 이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좀 이따 얘기할 게 있어서 4월에 1차는 4월에 보시고 2차는 8월에 보는데 이번에 여러분 진짜 저희 좋은 기회가 있죠.
들어보셨나요? 세무사가 원래 그 합격 인원이 630명이 제한이에요. 1년에 630명 뽑는데 저 이번에 증원해서 1년에 700명 뽑거든요. 이게 70명 이러시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번 700명으로 증원했지만 이 법이 바뀌면 또 언제 줄어들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딱 적깁니다. 하나 더 적기를 얘기하면 1차 시험 보시면 회계학에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있고 세법 있고 재정학 있는데 요렇게 100점 만점, 요렇게 100점 만점, 요렇게 100점 만점, 요렇게 100점 만점인데 합격 기준은요. 꽈락이 없으면 돼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평균이 60점만 넘으면 돼요. 80점 아니고 60점만 넘으면 돼요. 생각보다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기사 보셨나요? 꽈락. 한 과목이 40점 밑으로 나오는 게 이번에 회계학이 55% 꽈락 났다고요. 100명이 시험 보면 55명이 40점 밑으로 나왔어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희 세무사 시험은 퐁당이에요. 한 해 어려우면 한 해 쉽거든요. 올해 어려웠다니까요. 올해 되게 어려웠어요. 내년은 쉬울 거예요. 그쵸?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하시면 되고 저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배웠던 재무회계가 바로 여기로 가고요. 여기서 배웠던 원가회계가 바로 여기로 가고 이거 뭐예요? 회계학 2부는 세법이 계산하는 도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세무회계라고. 그게 여기로 갑니다. 세법학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좀 저보다 조금 더 뚱뚱하신 분이 요거 하시거든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이 세 과목이 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하실 때 두 가지가 좀 필요하신데 첫 번째로 세법 라인업이 좀 강해야 됩니다. 저희가 세법 라인업이 좀 좋거든요. 세법 라인업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막 싸다고 아무 데서나 막 들으시면 안 되고 2차까지 계속 강의를 하는 학원인지가 참 중요해요. 실제로 2차생들도 많이 있는지도 좀 중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2차 반층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합격자도 계속 내고 있고요. 제가 잘리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도 안 바뀌고 이 사람들이 계속 강의를 하고 있구나. 이걸 꼭 보셔야 돼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한 과목이라도. 그리고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무조건 합격인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 이 합격자들이 최소 선발 인원 700명이라고 했잖아요. 700명을 합격시켜야 되는데 평균 60점 넘는 사람이 700명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시험 봐도 세무회계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40점을 넘고 평균이 40점 넘는 순서부터 순서를 쭉 세운다고요. 그래서 보통 합격 커트라인이 52점 정도 나와요. 쉬울 것 같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꽈락률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까지요. 자, 그럼 저희 시험 자격까지는 얘기했는데 저희 세무사 올인원 합격 패스 연간반 커리큘럼을 얘기하는 게 약 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감정에 빙의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보면 실제로 그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세무사 가을 기본 종합반이라고 해서 9월에 개강하거든요. 9월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회계사 기본 종합반이 7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세무사가 9월에 시작해요. 선생님은 한정돼 있잖아요. 선생님의 캐파가. 그래서 보통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이 2월에 보고 세무사 시험은 4월에 보기 때문에 회계사를 7월에 시작하고 세무사 기본반을 9월에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 다 하고 나면 12월 달에 끝나거든요. 보통. 그럼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한번 좀 놀아주고 연초에 좀 놀아준 다음에 이 객관식반이 1월에 시작해요. 근데 객관식 여러분 요거 한 번 듣는다고 잘 모르시거든요. 객관식 때도 또 내용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거의 3월 중순까지 객관식반을 해요. 객관식반이 뭐냐면 여태까지 배웠던 걸 문제집으로 이제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식반을 한 번 듣고 나면 바로 4월 초에 시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나에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선생님 진짜 일주만 더 있으면 합격할 것 같은데 막 이런다고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해커스가 지금 세무사 먼저 런칭했기 때문에 7월번부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리를 보시면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커리를 보시면 7월 기본반을 7월부터 10월까지 하고요. 요렇게요. 기본반이 그래서 다른 학원보다 2달이 먼저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객관식반을 하거든요. 10월부터 1월까지요. 그래서 보통 다른 학원 객관식반 시작할 때 저희 객관식반이 좀 끝나요.
저도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1차 시험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였지만 2차를 4번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봤는데 항상 보면은 이 객관식만 끝난다고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객관식만 끝나고 나면 한 3주 정도 남는데 이때부터는 학원에 수업이 없다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 듣고 하다가 막상 학원에 수업이 없으면 이게 3주 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풀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겨우 객관식만 한 번 들었는데 시험 본다고 바로 합격한다는 보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만 갖고 있는 커리큘럼인데 요게 있어요. 스파르타 종합반이라고. 이게 뭐냐면 저희 1월부터 1차 시험 전날까지 학원에서 계속 케어하거든요. 요거를 사실 제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벌써 한 4년째 해오고 있어요. 지금 4년 동안 작년에는 저희가 해커스로 이렇게 오면서 기간이 좀 짧았는데 지금 3년 연속으로 등록자 기준으로 합격률이 50% 이상 나왔거든요. 1차 시험이.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요? 그 등록자 기준으로 합격률이 50% 이상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희 커리큘럼이 이래요.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 수업 안 해요. 오전에 일단 8시 반까지 오시면 이때까지는 9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때는 8시 반까지 오시면 전날 수업했던 거 10문제를 풀어요. 객관식을 딱 10분 주고 풀고 그거 벽에 등수 쭉 나열돼 있어요. 1등부터 꼴찌까지 쭉. 물론 사생활 보호 때문에 이름은 안 나와요. 쭉 나열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침에 자습을 하시다가 2시에 수업을 해요. 2시에. 마지막으로 최종 요약 강의라고 해서 3시간만 수업을 합니다. 아니 아침에 하지 왜 오후에 해요? 오후에 졸립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오후에 하거든요. 시험 임박하는데 괜히 낮에 잘까봐. 2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한 과목씩 돌아가면서 해요. 정말로 요약 강의를 합니다. 요약 강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보낼 거예요? 안 보내요. 8시 반에 전 과목 5문제씩 전범위로 25문제를 시험 봐요. 그걸 매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도 등수가 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좀 쉴 때쯤 되면 10회에 걸쳐서 전범위로 실제 시험처럼 40문제 시험 봐요. 시험 보고 강평하고 집에 가요. 이렇게 3개월 동안 하거든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과목별로 요 코스를 하게 되면 과목별로 1000문제 정도 풀게 되거든요. 과목별로 1000문제? 만드는 사람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 하면서. 그쵸? 그래서 1000문제 정도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실제 시험장에서 나는 굉장히 많이 떨려 했는데 시험장에서 떨리는 것도 없고 그냥 평소 시험 보는 것처럼 풀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합격률도 정말로 좋았고요. 저희 학원이 사실 이런 걸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좋네. 그럼 저는 스파르타 때 만나요. 이런다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냐면 평소에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3개월 동안 과목별로 1000문제 풀면 풀려요? 문제를 보고 있겠죠. 하면서 그냥 문제를 모은다고요. 문제 컬렉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제로 많아요. 그런 친구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부터 기본반부터 선생님들이랑 같이 따라가서 하나씩 그 계산 왔고부터 그 방식대로 배워나가야 요때 가서 1000문제를 소화할 수 있지.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이때 어떻게 1000문제를 소화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스파르타 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 스파르타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못 따라가요.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연간반을 준비했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보면 1차 시험이 생각보다 2차 시험보다 어려운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마음이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객관식 시험에서 장벽이 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저희 요 코스로 지금부터 6개월이죠? 한 6개월 정도 쭉 따라가시면 아마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뒤에서 저희 선생님들 나오지만 다들 개그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서 개그 욕심이 가장 많은 선생님들로 구성된 학원입니다. 저희가 완강을 목표로 하신다면 저희 학원에 오시면 끝까지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간반을 만약에 등록하시면 회계원리 인강 무료로 드리는데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등록하시면 아마 회계원리 인강을 바로 열어드릴 거예요. 약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공부하실 마음이 있다면 제발 저희 개강하기 전까지 회계원리를 꼭 다 듣고 오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저 대학교 때 들었어요. 그거 회계 아니에요. 그거 회계 아니에요. 저 한 10년 전에 회계원리는 그래도 마스터 했었는데 아니에요. 다 까먹었어요.
반드시 회계 원리를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고요. 따라갈 수 있어요. 중급회계 입문 종합반 50% 할인권을 드린다고 하는데 요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저희 따라 쭉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면 아마 내년에 1차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1차를 합격하시면 2차는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꾸준히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그래요.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1차만 합격하시면 꾸준히만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연간반을 하면 장점이 뭘까요? 가격이 싸서? 그게 아니고요. 저는 성균관대 나왔거든요. 성균관대 고시반이 있어요. 회계사 고시반이 있는데 한 120명 독서실에 모아놓고 회계사 공부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봐요. 그리고 성적 다 공시돼 실명으로. 그리고 성적 안 좋으면 내보내고 막 이런다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엄청 견제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제 독서실 자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저도 나름 제대하고 6개월 만에 시험 붙으려면 아침에 7시까지는 독서실 오고 새벽에 2시에 갔었거든요. 근데 얘는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7시에 왔는데도 앉아 있고 2시에 가는데도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뭐야 이 자식은 도대체. 제가 1차 시험 끝나고 한번 기회가 돼서 물어봤는데 와 얘는 그때 이 1차 시험 공부할 때 3시간 잤대요 하루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3시간 잤대요. 근데 얘가 진짜 멋있는 게 뭐였냐면 그러고 나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을 안 했대요. 붙었겠지 뭐 채점 뭐하러 해. 대박이죠. 그래서 얘가 그때 당시에 2학년이었는데 저도 2학년이었거든요. 2학년이었는데 떨어졌으면 좋겠다고요? 동차했어요. 어떻게 이 2학년이었는데 얘 붙었거든요. 근데 얘가 고시반에서 워낙 제야의 장수생들이 많기 때문에 고시반 모의고사에서 1등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요. 근데 얘가 한 2등 정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얘는 저녁을 안 먹어. 초코파이를 이만큼 사오더니 남들 저녁 먹으러 갈 때 초코파이 그냥 하나 먹고 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 있는 5명이 다 초코파이를 사왔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5명은 간식으로 먹는다는 거지. 원래 5명 다 저녁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다 가서 그냥 먹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5명, 6명 다 붙었어요.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연간반의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같이 한 친구들이랑 우리 1차까지 같이 가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많이 생기고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랑 한 6개월 정도 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 연간반 말씀드렸고요. 네, 주말 GS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과목별 교수님들 모시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무회계 저거든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지겹잖아요. 나중에 수업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등록하실 분은 꼭 재무회계 회계 원리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꼭 부탁드릴게요. 꼭 듣고 오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보는 것보다 사실 더 웃깁니다. 수업 때 만나요. 자, 그럼 저희 학원의 에이스 중에 한 분인 세법 강의하시는 유은엽 교수님 모시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세법 1차 담당하고 있고요. 2차에선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나 포스터 봤을 때 좀 뭐랄까 스타일리시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댄디했는데 윤돈쌤이랑 이제 원쌤이랑 같이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야식과 스트레스를 군것질로 풀고 있어서 다시 부쩍부쩍 찌고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 모니터에 나온 분이 맞다고요. 그래서 세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수험생이었던 그 기간이 가장 최단계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수험생의 눈높이와 수험생이 왜 모르고 왜 공부하는 게 진짜 구체적으로 어려운지, 세법에서 또 어떤 과목이 왜 어려운지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경험이 지나서 오래 강의를 하시다 보면 이제 1 더하기를 너무 당연해지잖아요. 이걸 왜 묻지? 1 더하기 당연한 건데. 근데 수험생 1 더하기를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과목을 다 알아야 하는데 이 아는 과정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암기를 할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의 선택으로 그 과목을 알아서 합격하는 건데 과연 이해해야 되느냐, 암기해야 되느냐, 혹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솔직히 이상적인 공부 방법은 당연히 이해 위주의 공부죠. 이해 위주의 공부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노력은 당연히 이해 위주로 하셔야 하는데 전문적인 세법, 회계 등의 과목을 실제 경험도 없이 완벽히 이해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이해가 안 됐을 때 첫 번째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해가 될 때까지 본다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본다. 그래서 다음 진도로 못 나가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오래 공부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래 공부하는 지름길. 이해 위주로 하되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아싸리 암기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아싸리 그냥 수업 목적으로는. 저는 일단 합격이 최우선인 목표인 시험이기 때문에 알아서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정답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해주는 역할이라고 봐요. 이건 이해하세요. 이건 암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알면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또 공부하실 때 과연 이론서를 많이 봐야 되나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무조건 병행이에요. 무조건 병행. 처음부터 무조건 병행이요. 초반에 이제 초시생들이 많이 할 실수는 저는 아직 이론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문제 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고 해서 문제를 안 풀고 이론만 계속 봐요. 근데 그거는 허공을 쌓는 반쯤짜리 공부예요. 반쯤짜리 공부. 이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선 바로 관련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풀어야 되고 세무사 시험, 또 회계사 시험, 또 그 밖에 뭐 관세사, 공무원 기타 등등의 시험에 각 트렌드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선 곧바로 공부할 때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관련 기출문제. 근데 이걸 대부분의 수험생이 안 한다요. 안 한다. 특히 초반에. 왜냐면 문제 풀 자신이 없고 다 틀릴 것 같으니까. 근데 다 틀리시는 거예요. 처음에. 다 틀리고 계속해서 반복 수사를 통해서 그 문제가 왜 출제됐고 논점과 논피가 그 로직이 뭔지를 파악하시는 거지. 처음에 다 틀릴 걱정하고 안 풀면 끝까지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초반부터 많이 숙달시킬 거예요. 자료 많이 나가면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 수사를 풀고 또 이제 나중에 어떤 실수를 뭐 하시냐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요. 대부분 풀려요. 근데 이게 외워서 푸는지 내가 정말 알아서 푸는지 모를 수도 있고 외워서 푼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문제만 풀면 그래요. 문제만 풀면. 문제 풀고 틀린 거를 해설 보고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이론서로 가셔야 돼요. 다시 이론서로. 왜냐면 기출문제가 매년 똑같은 유형이 나오는 것이지 똑같은 표현과 똑같은 문제를 절대 안 내요. 웬만하면. 근데 그거를 문제만 드립다 풀면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그럼 조금 비틀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 풀고는 이론을 봐야 한다. 이론을. 그래서 이걸 반복 수달하시고 이 과정에서 이해 암기를 같이 병행하시되 또 세법 과목 특수한 성격상 그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 일단 왜 어려운지를 알면 그만큼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세법은 용어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일단 법률 용어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세법 용어 특히 어려울 거예요. 그냥 정말 쉬운 표현 쓰면 부모님 이러면 안 쓰고 직계 존속 쓰시고 직계 존속 아드님은 직계 비속이죠. 근데 세법에서는 또 그걸 특수관계인이라고 표현. 특수관계인. 그래서 그런 용어가 친숙하고 익숙해야 되고 정말 처음 보는 단어들은 사전이라도 찾아서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일단 나한테 친숙하게 만드셔서 저도 이제 친구 만나러 갈 때도 특수강의 만나러 간다고 특수강의 만나러 간다고 법률 용어를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너 나쁜 짓 했다 아니고 부당하다 이렇게 해요. 부당한 행위했구나. 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그럼 막 판례용어를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용어가 낯서니까 용어를 친숙해질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법을 주변에서 잘 보기 힘들죠. 사업하신 분들 아니면 진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는 대부분 실무 경험이 없잖아요.
없어도 학교 갈 수 있어요. 저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었고 굉장히 고득점을 합격하고 저도 2년 만에 세무사 시험을 끝냈기 때문에 더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 모르셔도 된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3번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3번. 세법 진짜 어려운 게 3번이에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절대로 내가 뭐 멍청하나? 내가 이렇게 너무 못하지 않는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다 이 3번 때문이에요. 3번 때문. 3번의 세법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대부분의 모든 챕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안 할 텐데 1챕터를 예를 들어 이해하려면 보통 1챕터만 딱 공부하면 될 것 같잖아요. 수학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수학이면 지수화라고 배우고 놓쳐가지고 지수화라고는 엄청 잘하잖아요. 다시 공부해도 지수화라고 보고 지수화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세법은 2챕터부터 이해하려면 갑자기 7챕터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7챕터형을 안 봤는데 7챕터형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7챕터를 볼 때 2챕터 내용이 갑자기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 1회 독 때 가장 힘든 과정이죠.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을 안 배는데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대요. 뒤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1회 독이 진짜 힘들어요, 세법이. 그래서 이거를 일단 잘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1회 독을 처음에 완강해야지 마스터해야지 이런 목표보다 일단 쭉 끝내보자. 그리고 2회독 때 보면 갑자기 또 새로워요. 들리는 게 있어요. 처음에 안 들렸던 게 들리고 또 3회독 때 보면 다시 들리고 이런 반복 수달 과정을 통해서 세법을 이해하셔야지 처음에 마스터해야지 처음부터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위험하고 슬럼 보실 거예요. 세법은 모든 챕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반복 수달 1, 2, 3, 4, 5회독을 통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이해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수업하실 때도 많이 제가 강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원의 그 커리를 믿고 잘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선생님한테 또 바톤을 터치할게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회계사 세무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들 좀 키도 작으시고 통통하세요. 저희 컨셉이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랑 안 맞는 분이 좀 계세요. 그래서 원가회계 강의하시는 엄현 선생님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사실 저 수업하다가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세무사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좀 뭐랄까 스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과목별로 물론 이제 앞에 이제 다른 과목들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원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단시간에 합격을 하려면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제가 또 여기서 다 말씀을 해드리면 또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비법은 수업 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은 인사를 드리는 걸로 마감하고요.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저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할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1차 시험에서 가장 또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재정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정학 공부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재정학 때문에 좀 떨어지시는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재정학이 경제학의 일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한 과목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분으로 좀 저희가 해커스 경영에서 영입을 했고요. 저희 이번에 4월 기본종합반 인기 투표했는데 1등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좀 맞아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정학을 맡고 있는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경제학을 공부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2차로 연결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2차로. 그런데 책을 처음 보자마자 덮고 싶은 과목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과거의 문과, 이과 중에서 문과를 나오신 분들도 꽤 많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이 있죠. 첫 번째, 뭘까요?
수학이다. 수학이다. 두 번째, 그래프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재정학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학 원론을 배우고 미시경제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부 과목으로 재정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트렌드가 어떠냐면 예전에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재정학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소양 과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정학을 어떤 과목으로 만드셔야 되냐면 내가 80점 이상을 맞아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좀 깎아먹더라도 그것을 올릴 수 있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80점을 맞을 수 있느냐예요. 지금 이제 수강생을 처음 딱 들어오시면 이제 세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세요. 다양하시는데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처음에 할 때 되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 재정학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사람 이름을 가리켜줘요. 피콕 와이즈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쿡 찔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걸 전이 효과론이 있고요. 다운스는 과소예요. 느낌 자체가 과소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가리켜요. 근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 저는 이제 가르치는 제 모토가 뭐냐면 최소 수학. 전 수학이라 부르지 않아요. 산수. 그걸 못하시면 저랑 돈 거래를 조금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프는 제가 그려주는 거고요. 그래프는 책에 있는 걸 이해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못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필기를 해줘요. 제가 필기를 아주 요약 부분을 필기를 해주면 그래프를 그리느라고 다음 수업을 못 들어요. 경제학을 들어보신 분들 알아요. 그래프를 그리다가 넘어갔어. 그럼 그래프도 안 되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최소한으로 제가 그려드리고 책에 보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익숙함을 왜 물어보냐? 경제학은요. 다른 과목 있잖아요. 뭐 세법, 뭐 재무회계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요. 그런데 재정학은 지금 모든 경제학 시험이 그렇지만 90년대까지의 내용에서 변한 게 없어요. 매년 똑같아요. 새로운 것들은 박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그 연구원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출제가 되는데 못한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익숙함을 위해서 반드시 완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수강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버텨라. 처음에 힘들 거다. 버텨라. 그러면 기본반에서 정말 힘들게 버티세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가장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버티시면 이제 객관식으로 넘어와요. 객관식으로 넘어오면 패턴이 최근에 굉장히 비슷해요. 객관식 패턴이 계속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시험을 봅니다. 5문제를 시험을 봐요. 기출문제를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냐면 처음에 이래요. 시험 싫어. 진짜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시험을 보는 이유를 알게 돼요. 책이 800페이지가 넘어요. 두께에서 압도당해요. 처음에. 근데 하다 보면 이 시간에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첫 번째 기본반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걸 배웠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돼요. 기본반은.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객관식 갈 거잖아요. 객관식에서 똑같은 게 반복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똑같은 문장이 100% 같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쌓여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듣다가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만 쌓여요. 다시 책을 보면 몇 페이지? 800페이지.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150페이지까지만 까마신 분이 있어요. 처음에 다시 마음을 잡고 도전을 했다가 다시 덮어.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랑하는 우리 정윤동 교수님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YD쌤을 되게 좋아합니다. YG 아니에요. YT. 윤돈입니다. 윤돈쌤. 말씀하신 그 스파르타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재정학은 거기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반복 연습이에요. 결론은 일단 1차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버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에요. 응용, 산수,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재정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점수가 안 나왔다. 그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하 목소리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몽따주부터 뭐 이게 뭐 되게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너무 힘들어 하시면 제 안경 한번 벗으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웃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학이라는 과목, 즉 경제학의 일부 과목이지만 최대한 정말로 지루하지 않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의 완강에 대한 성실함만 가져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업 시간에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문제 무료 수강권 나눠드릴 건데 일단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끝나고 나면 여기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실 답변을 좀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1차를 붙을 수 있나요?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1차는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만 하신다면요. 2차는 뭐 노력 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엔 7월 반부터 시작하시더라도 1차까지는 충분히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